반갑습니다. 김콜배입니다. 오늘 개봉한 본 감독님의 따끈따끈한 신작 미키 17 개인적인 감상 들어가 볼게요. 스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할 텐데 섞일 수도 있으니까 아차 싶으신 분들은 보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에드워드 애슈튼 원작의 미키 7이라는 원작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2019년에 초고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출간되기도 전인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걸로 유명한 플랜 B라는 이 제작사에서 판권을 사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든 영화라고 해요. 본 감독님도 이게 어떻게 접하셨는지 미리 알고는 이거는 꼭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달려들었을 만큼 이야기나 설정이나 어떤 세계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이해했고, 저도 오늘 이걸 보고 나서는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역시 디테일하게 좀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여기 용어로는 프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프린트해서 뽑듯이 쫙 이게 신체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마다 정신, 그러니까 뭐 성격이나 기억 같은 걸 업로드 해뒀다가 죽고 나서 다시 탄생한 이 신체에 이걸 심으면은 그 전에 살아왔던 기억이나 정신 세계가 이제 그대로 복제돼서 들어가서 또 새로운 개체로 복제물로 이제 탄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인데 2054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상황이 지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테라포밍, 외부 행성에다가 지구 환경을 막 복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설정이었고, 이 두 개가 이제 영화에서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이 분한 이 미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스티븐 연이 분한 티모라고 하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마카롱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이제 망해버립니다. 근데 빚을 졌죠. 그것도 무시무시한 사채업자 다리우스라고 하는 친구의 빚을 지게 되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이제 쫓기게 되고 결국 잡히게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네가 이제 빚을 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앞에 빚 졌다가 못 갚은 사람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전기톱으로 썰어버립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이걸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그 분위기적으로 압도해버리죠. 미키는 이제 딱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제 지구에 있다가는 나도 썰리겠다. 그래서 이 테라포밍을 떠나는 우주선에 몸을 실어서 어제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인이 생겨가지고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이 물어봐요. 이거 제대로 읽어보고 한 거 맞냐?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봤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재차 물어보고 읽어봤다고 하니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알고 봤더니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라포밍에서 행성을 떠나다 보면은 인간이 겪어보지 않은 환경이게 되고 그 환경 속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걸 미리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려면 인간이 그걸 직접 테스트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인간이 그러기엔 좀 애매하니 이 소모품이라고 명명된 이 친구들이 계속 그걸 죽으면서 실험을 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실험하고, 요거를 이제 담당할 신분을 찾았던 거고, 미키가 거의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키가 니플하임이라고 하는 행성으로 가기까지, 그리고 도착해서 실험체로서 자기가 복제인 걸로 계속 태어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주변 인물들과 상황과 이런 걸 마주하면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빚어지는 각종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로버트 패틴슨 미키, 그리고 그의 운명적인 여성 나샤, 그리고 이 둘 간의 어떤 약간의 불협화물을 만드는 썸을 만들었던 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빌런, 대빌런입니다. 그 마샬 부부가 등장하는 마크 러팔로의 마샬, 이분 이번에 처음으로 악역 맡았다고 하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토키 콜렛, 그 유전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이 토키 콜렛이 마샬 부인으로 나오는데 수많은 인물들을 연상시키면서 정말 또 장난 아닌 빌런 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깐족 어쩜 저렇게 사기 잘 치게 생겼나 싶은 티모 역의 그 스티븐 연 연기 정말 좋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가진 영화인데 좋았던 점이 참 많았지만 저는 특히 이런 점이 참 좋았어요. 바로 세계인데요. 제가 세계관이라고 이름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오인될 여지가 있어서 독특한 세계의 어떤 설정, 그걸 보여주는 방식,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 들어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이야기, 세계가 보통 그런 걸 보여주려면은 구구절절 설명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계니까 사람들이 그 세계에 익숙해질 만큼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이해를 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구구절절 대사로 그거를 브리핑을 한다거나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루해지고 뭐 이게 주구조의 설명이 맞나 부자연스럽다 이런 반응을 일으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F 보셨을 때 그런 설명이 너무나도 장황했던 영화들 아마 기억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봉 감독님이 특유의 그 기술 뭐 역량을 보여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는 로버트 패틴슨이 미키가 독백으로 이걸 처리를 하는데 톤이 되게 역할을 크게 했다고 보고요. 말하는 방식이 아주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플레이에 저도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량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느낌이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느낌이니까. 근데 그 압축적인 가운데서도 기술이라든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왔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요. 물론 10개 던졌을 때 8, 9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성공을 하고 한두 개 정도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저건 설명하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재미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된 지 한 4, 50분이 지났을 때는 한껏 몰입해가지고 다음이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우리가 영화가 영화적인 이유는 시각 예술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특한 세계를 표현할 때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와 미래 기술 저렇단 말이에요. 입이 떡 벌어지게끔 막 과시하듯이 미래상을 전시하기 급급한 영화들이 있는데 봉 감독님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특유의 친숙한 거리로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도 그 기술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열차가 막 가고 안에 생활상들은 전혀 지금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만큼 친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요소요소에 미래적인 요소를 툭툭 줘가지고 위화감 없이 조화되게 손에 잡힐 듯한 미래 정도의 거리로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각 장면들을 아주 보게 만드는 그 거리감을 아주 탁월하게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 친숙한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세계에 몰입하는데 탁월하게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부분이 되게 유려했다. 더군다나 스타일 자체가 아주 뚜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스타일이라는 면에서 보면 웨스 앤더슨이 되게 유명한데 그분이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를 만들고 각종 영화들을 만들 때 그분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영화별로 미묘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봉 감독님 역시도 각 영화마다 시각적인 미장센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이번 영화에서만큼은 의상이라든지 그리고 무대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색감적으로나 때깔적으로 굉장히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브랜드 세계에서 치면 브랜딩이 너무 잘 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만큼 그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면 넘어갈 때마다 눈으로 스캔하고 싶다, 프린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흠뻑 몰입할 수 있었어요. 설정을 이야기해주는 방식, 이해시키는 방식 플러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결합되면서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다. 흥미롭더라. 두 번째는 영화가 생각해볼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인간을 던진다는 건 너무 좀 식상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좀 스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으세요.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끊고 보세요. 스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영화의 러닝타임상 1시간 정도 더 봤다고 미키 세븐틴을 왜 더 애정하고 그 뒤에 나온 에이틴을 왜 적대시하지? 1시간 더 봤다고 애정이 더 가는 이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러닝타임이 또 1시간에 가깝게 더 흐르다 보니까 17과 18 사이에 연대가 일어나네? 연대가 일어나니까 또 내 감정이 바뀌네? 연대에서 효용이 발생을 하네? 저들끼리 케미가 나서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도덕적 이슈를 그냥 무시해도 되나?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의 기억이 연속된다. 그러니까 내 신체가 비록 바뀌더라도 내 기억이 연속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적어질 수 있는 건가? 제가 죽음을 아직 안 맞이해봤지만 그런 질문들도 오가고 어느 순간 이제 에이틴이 등장을 하니 내가 죽으면 나와 다른 개체가 기억이 연속된다는 건 또 나한텐 다른 의미네?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음이 두려워지네? 등등.
변화된 환경 속의 죽음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네? 라고 하는 것들. 삶이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질수록 뭐 종교라든지 강력한 힘을 가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지하게 될 텐데, 미래에는 테라포미라고 하는 저런 상황이 펼쳐지면 충분히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보는 내내 세계에 흠뻑 빠져서 흥미롭다, 재밌다를 외치다가도 저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을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극이 없으면 보통 생각을 멈추고 막 그냥 뭐 먹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게으르게 살게 되는데,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영화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좀 효용을 느낀다.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자극이 됐던 영화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로버트 패틴슨은 그 A급 할리우드 배우들을 막 캐스팅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봤대요. 본 감독이 직접. 근데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를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또 그럴 것이, 요 직전 영화가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고, 그 배트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찌질하고 뭔가 소심하고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나 의구심을 많이 가졌대요. 뭐 저 역시도 이게 내가 알던 로버트 패틴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1인 2역까지 소화해내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제 대배우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훌륭했고, 마크 로팔로도 본인 연기 인생에서 최초로 빌런 역할을 해봤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틀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빨과 표정과 하는 게 수많은 역사 속 악인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너무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인터뷰도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 감독님 말로는 각종 그 악인들을 다 섞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모습이 보이고, 그 복합적인 그 빌런들을 한 곳에 담은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토끼 콜렛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살살 옆에서 긁으면서 하는 것들. 스티븐 연도 특유의 그 깐족깐족한 연기들이 양념 역할을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대배우들의 향연이다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충분히 볼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운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구절절하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좀 튀는 장면들은 있긴 했고요. 그리고 본 감독님 영화 거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맨스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저도 이게 마치 친한 어떤 형의 꽁냥거리는 모습을 본 것 같은 약간 나쁘끄러움이 약간 살짝은 들더라고요. 근데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쉬움으로 엮일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약간 외계 생명체를 대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상황적인 그 구도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은 너무 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크리퍼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 간의 대화나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좀 익숙하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이라든지 옥자 같은 거에서 다져진 팀의 어떤 그 시각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괴물을, 크리처를 만들어내는 거의 영향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말하고 보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 아니네. 근데 관계성은 어쨌든 좀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이상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 딱 지으면 재밌다. 시간 2시간 20분 남짓한 영화, 전혀 아깝지 않고, 한간에는 이 개봉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불안감이 좀 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불안할 정도 전혀 아니고, 이 세계적 거장으로 이제 올라선 본 감독님의 작품을 또 내가 극장에서 한번 보는 것만큼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